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그동안에 그 자유민주 TV 방송이 좀 너무 안 올라온다. 뭐 그래서 많은 항의 메일도 들어오고 또 저희 연구원이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어제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총 289표를 얻고요.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는 218표에 그쳤습니다. 어제 제가 동네 그 술집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그 트럼프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어떤 분들은 뭐 잘됐다, 내가 뭐 공화당에다가 축하 뭐 메일을 보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야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아주 세상이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만 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더 우리가 머리가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순보 박사님을 모시고 이 트럼프 당선, 앞으로 그것이 우리 국가 외교 안보 또 나아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순보 박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건 뭐 사적인 얘기인데 그 당선 어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에 제가 모 언론사랑 인터뷰 하시는데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힐러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어쨌거나 그 예상이 안 맞았는데 뭐 사실 그 학자들의 예측이라는 게 뭐 반드시 이게 맞는다는 건 없으니까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트럼프의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트럼프가 그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이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트럼프 포비아가 이제 등장했다. 트럼프 현상이 승리를 했다. 또는 뭐 이단화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과연 그렇게 그 미국의 선거를 조잡하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많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뭐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심한 혐오 뭐 이런 것들이 표로 나타난 게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결국은 그런 미국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서 그 결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 그 부분이 참 저는 흥미롭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무슨 뭐 특강을 나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우리 뭐 너는 성선설을 믿느냐 성악설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애들이 남들 앞에 서서 다 눈치 봅니다. 그래서 다 성선설을 믿는다 그럽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마치 내가 성악설을 믿는다고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인정하는 것만 같은, 하여튼 뭐 그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유야무야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떤 말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복지까지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말을 거침없이 했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도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 그런 말도 있고, 남들 앞에서 괜히 이렇게 우리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허세 또는 뭐 선비짓 뭐 요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행동을 과감하게 부시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유권자들이 겉으로는 힐러리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트럼프에게 슬그머니 표를 준 거죠. 이 현상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투표 행태를 분석했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니라 보수적인 그런 그 후보들이 당선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심리학 차원의 문제인데 아주 러프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조그마한 투표소,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비밀 투표소, 나만 들어가서 나만이 아는
그런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본심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인간 심리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바로 미국인들의 정서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인들의 가려운 곳을 트럼프가 긁어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때 이제 그 미국인들에게 예를 물어봤을 때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트럼프는 너무 막말을 하고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언사로 서슴지 않는 그런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왜 트럼프를 찍어줬느냐 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봤을 때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지켜줄 수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찍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말씀을 또 마침 또 잘 연결해 주셔서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의 이익이 뭔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면밀히 따져봐야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 정부를 또 어떻게 상대할지도 어떤 플랜이 설 텐데 뭐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지금 트럼프 그 후보 시절에 해왔던 얘기들 또 연설 가운데 나왔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트럼프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좋은 미국 그거는 이제 강한 미국이라고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이 됐건 또는 제3의 테러 조직이 됐건 아무도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강한 미국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공화당의 이 대외 정책 기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 정책 기조라는 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정 보수주의에 입각한 고립주의를 표방을 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 개입주의, 이 개입주의를 통한 이 강력한 미국을 세계에 과시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아주 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정책 기조라고 하는 건 정통 보수당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제 슬로건을 트럼프 당선자가 내세워서 당선이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그 밖에 뭐 중동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정통 미국 백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나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인 블루칼라들, 저소득 블루칼라들의 입장을 굉장히 위축시켰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중동으로부터 좀 강경한 그런 그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얘기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보다는 미국인들을 먼저 챙기겠다. 그렇죠. 미국 네. 우선주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 얘기는 곧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만 잘 살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우리도 간섭을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미국을 건드리지 마라. 다만 미국을 건드리거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가하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힘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거죠. 예,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미국 대선 한참 이제 뜨거울 때 그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뭐 합리적인 얘기인데 그간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그러한 트럼프의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막말 비슷하게 이렇게 보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에 상당히 트럼프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웠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한미군 철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방위비
이 방위비를 이제 한국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내지 않으면, 심지어는 100%다 내지 않으면 우리가 왜 너희 나라를 보호해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 해가지고 주한미군은 그런 경우에는 다 빼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들었을 땐 굉장히 위험하고 섭섭한 얘기인데 한번 미국 국민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용납이 안 될 뿐더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그런 사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 제 주위에도 그렇고 뭐 저도 이제 대학원 과정 하면서 많은 토론도 해보고 세미나를 해보면은 네. 그 미국에 대해서 다소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시킨다든지 뭐 어떤 첨단 무기를 들여온다든지 일종의 그런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미국은 당연히 한국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되고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뭐 어떤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만큼이라도 요구하면 아주 그냥 크게 화를 내는. 근데 뭐 굳이 트럼프 당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 국제 관계에서 한쪽이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은 그 일반적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강대국 약소국 관계로 파악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소국이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다른 적대국의 침입을 보호하는 경우에, 보호받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 강대국으로부터 자주성을 희생해야 된다는 비용의 지불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국제정치학회에서는 이제 안보 자주성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는 대가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주성을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베니핏 코스트 모델입니다. 비용과 이익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유리하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을 다 몰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저지르고 있는 범죄, 그건 아주 일부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한미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 과연 베니핏 코스트 모델에 입각했을 때 그러면 주한미군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국가의 자주성을 확보했을 때 이 자주성이 얼마나 가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곰곰이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그 국제 정치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어떤 국가의 위신, 자존심, 뭐 국가의 어떤 사기, 뭐 그런 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것은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뭐 국가의 위신이나 자존심도 일단 국가가 살아나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국가가 멸망하면 무슨 국가의 위신, 자존심, 주권 이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벌써 그런 경험을 한번 일제시대 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국가적 자긍심, 애국심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국가가 먼저 살아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경제적 번영, 뭐 복지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가치들도 역시 국가의 생존 이후에 생각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미국은
그 대한민국을 안보 또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그것을 일종의 뭐 어떤 신이 준 소명의식 비슷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뭐 자유의 나라, 미국은 뭐 챔피언 오브 리버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어떤 면에서 약간 소명의식에 입각해서 그런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또는 간섭을 해왔다면 이제 어제 당선된 트럼프는 이제 좋다. 내가 경찰 노릇 해주겠다. 그런데 경찰 노릇 한 만큼 페이를 내라. 이렇게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는 곳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 됐을 때 주한미군 방위비라든가 우리가 기존의 어떤 미국에게 제공받아왔던 어떤 서비스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분담금을 좀 높여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 당선자의 그 주장이라는 게 전혀 이제 그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0년 이상 된 한미동맹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우리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바람직한 협상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느냐 뭐 이런 차원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언론에서는 온통 그 어두운 그런 전망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근본적인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 국가 안보에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트럼프가 명확하게 인식시켜준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의 그 트럼프 현상이 아주 뭐 그 큰 파도가 됐지만은 그 전반적인 미국의 세계 전략, 전반적인 미국 이익의 근본적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이제 뭐 고립주의적인 성향으로 이제 우리는 돌아가겠다.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뭐 너희들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줬던 글로벌 리더 또는 뭐 세계 경찰로서의 노릇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경우 우리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힘으로 응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 지금까지의 미국 대외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그런 선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선거 전 때부터 이 북한에서는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가운데 우리는 뭐 트럼프 후보가 되기를 내심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표명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트럼프가 이제 그 후보 당시 때 뭐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김정은이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한 오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성향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은과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마주 앉겠다는 얘기는요. 마주 앉아서 비핵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트럼프가 재확인하는 경우에 어떻게 나오겠느냐. 공화당 특유의 압박 기조로 돌아갈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실제로도 그 김정은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냐고 이제 후보 시절에 물어보니까 아 뭐 그 친구 오면 저 맥도날드 빅맥 하나 던져주고 얘기하겠다.
그 외교적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그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녀석 오면 그냥 햄버거 하나 주면서 얘기하겠다. 그 사실 제 주변을 봐도 평상시에 이제 상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예. 또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시무룩해요. 그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고립주의 간다 그러고 남의 나라 일 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뭐 미군 철수도 한다 그러는데 야, 니네 뭐 이렇게 불안해? 너네도 평소 말하는 거 대로라면 오늘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시무룩해요. 그건 아마도 트럼프가 어떤 오바마 정부에 비해서 더 대북 강경책을 쓸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이 사회 일각에는 뭔가 이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고 말하는 사람은 왠지 지적이고 뭔가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뭔가 그렇게 강력한 그 강경책 또는 압박을 얘기하면 왠지 좀 무식하고 뭔가 말이 안 통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의 강경책이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리버럴 강박증이라고 그렇게 이제 리버럴 표현을- 강박증. 예. 마치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또는 북한을 어떻게 잘 구슬려서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좀 이제 얘기를 잘해가지고 핵도 포기하게 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괜히 이제 자기가 지적으로 보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그런 대남 전략 목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70년대도 은근히 뒤에서는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섣불리 대하다가는 정말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해가 가해질 겁니다. 그 사실은 제가 뭐 오래전부터 이 문순보 박사님은 공개적인 자리 또 학술회의 장소에서 이런 논조를 아주 선명하게 펼쳐 오신 것으로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TV 보는 그 청년 세대라 그럴까요? 뭐 대학생, 뭐 20대 청년들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북한을 생각하고 있어도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북한을 조심하자, 야 북한에게 이렇게 돈 주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이제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뭐 전쟁하자는 거냐? 너 전쟁광이지? 그 이런 말이 두려우니까 사실은 이게 말을 못 합니다. 어떤 자세로 이번 트럼프가 또 그 현상이 또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 못하는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시원한 그 우리 국민들 일부의 가려운 부분도 좀 긁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입장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 총론을 먼저 한번 밝혀주시죠. 미중 국력 경쟁, 이게 아주 뭐 국제 정치학에서 큰 화두가 된 지 오랜데. 예. 일단 첫 번째 제가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간에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국력이 정말 중국을 추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친중 국가로 앞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존의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남남 갈등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할 그런 이제 나라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핵 문제 해결 요 한 가지 쟁점을 놓고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중국은 겉으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얘기하기를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 정부는 적극 지지한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 통일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외교적인 수사, 레토릭이죠. 또는 이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 그 자체를 봤을 때 결코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했던 발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았을 때 항상 그렇게 내놓았을 때마다 중국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지금까지 해오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최강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요. 2270호를 발효시켰을 때도 이 중국 정부에서는 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이라든지 북한의 석탄, 철광석의 수입 관련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예외를 두자. 그리고 결국 이걸 관철시켰거든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강경하게 실행하더라도 북한은 끄떡없습니다.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얘기는 전부 다 공허한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명징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해왔던 얘기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하겠다.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전승절 기념행사를 참석한 것을 놓고도 작년 9월이었죠. 예, 국내에서 야 이거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그걸 방송으로 봤는데 그 자유세계의 지도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그림이 이게 썩 예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그러한 수준의 친중 노선을 밟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뭐 오바마에 비해서 이제 보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감정 표현을 지금까지는 자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외교적인 수사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자신의 호불호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는 반중 정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에게 보다 밀착하려고 하는 이 중국 경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자의 그 중국 인식과 관련해서요 흥미로운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후보자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강간 국가라고 했습니다. 강간국. 예, 그 정도로 이제 자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표출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나라에 대해서 동맹국이라는 한국이 계속 가까워지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그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대화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이제 그분께서 직접 그러셨습니다. 그 당신께서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북한을 옹호했고 미국을 비판하면서 내가 돌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사실 미국 대사에게 어떤 테러를 하는 그 리포트 대사도 그런 또 일도 있었고 지금까지 미국은 어떤 면에서 좀 한국이 그렇게 해도 좀 신사적으로 나왔다면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그런 신사적인 것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당선자의 이제 그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불만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후보자나 당선자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 트럼프의 품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인들 사이의 관계하고는 달리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다시 한번 벌어졌을 때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걸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량을 갖고 있을까? 이거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그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이겠습니다만은 정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트럼프 당선 소식을 듣고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IS 관계자들하고 김정은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대테러 문제 또는 이제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의 어떤 자세가 좀 더 그것이 노선이 선명해지고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예.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 능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지금 평가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의 군사력을 갖췄을 경우, 그렇게 미국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의 외교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그 공약으로 봤을 때요, 결코 그런 상황을 용인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 선제 타격론인데,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는 16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 때인데요. 이때 이제 그 엘 고어 후보와 조지 부시 후보가 맞붙어서 이제 우리는 그 두 후보에게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트럼프 당선자가 개혁당 그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물론 중도에 포기하긴 했지만 한번 나왔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이때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기를, 공약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원자로를 곧바로 정밀 타격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니까 예. 그거 참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쳤으면은 그렇죠. 네. 2000년 요 당시만 해도 이제 북핵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이제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면서 이제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의 정찰 위성 능력이라든지 첩보 능력, 그리고 군사력, 이런 걸 봤을 때 지금도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인데, 트럼프 같은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과는 상당히 다른 대북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쭉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뭐 우리가 트럼프 당선 때문에 뭐 세상이 마치 그냥 막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럴 필요 그런 없습니다.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저녁에 만나면은 뭐 차분해도 된다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뭐 그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어떤 그 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미국의 그 세계 국제 정치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그 미국의 노력은 계속될 거다. 또 그리고 북한 또는 IS 같은 그런 테러 집단 또는 불량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압박은 조금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을 상대로도 완전히 중국을 제압하겠다,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미국의 어떤 새로운 기류에 우리가 잘 편승해서 또 국익과 통일의 기회를 또 엿보는 그런 노련한 외교가 있다면 뭐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지는 않겠다,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제를 단 게,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너희들 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은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이익을 한국이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관계는 여전히 좋은 관계로 흘러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만 할 그런 이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사실은 그 뭐 학자들의 그 세미나라든지 뭐 또는 종편 방송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그 미국은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 정도는 묘사를 하고 이제 본인은 마치 그 대학교 과외 선생처럼 야 미국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잘했어 이건 잘못했어 이제 뭐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미국 외교가 잘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평가를 할 위치는 냉정히 봐서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그렇죠. 입장이라는 게 예. 단지 우리는 그 미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고 우리의 국익에 맞게 이렇게 우리는 잘 대응하는 그것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데 어쨌건 오늘 박사님 말씀을 차분하게 들어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국익과 통일을 고민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우리에게 숙명처럼 와 있던 숙제일 뿐이지 뭐 기존에 있던 뭐가 바뀌거나 새로운 뭐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저희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또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이게 또 빨리 식사하러 가자고 눈빛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분석 첫 시간인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뜨거운 국내외 쟁점이 있을 때마다 문순모 박사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그 다양한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시사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 방송이라 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게 좀 그리고 막 잡음도 좀 들리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종종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또 많은 말씀 또 나누고 듣겠습니다. 저희 자유민주연구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 또 원장님 또 페이스북에 또 많은 분들이 글 써주고 계시니까요. 또 방송에 관련된 뭐 지적사항 또 따끔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두서없이 저희에게 좀 소통하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 긴 시간 오늘 문순모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